传冲吊，对，而且感高中觉他锋摆渡，现在就是强打中路，哎呦，扑到了，还有机会再打，哎呀，중국은 자기들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얼토당토하는 중화사상을 가지고 있죠. 그런 중국인들은 일본과 한국에 밀려 세계 최대의 스포츠 축제인 월드컵에 얼굴을 못 내미는 것에 자존심을 상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월드컵에 출전해서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데요. 문제는 그럴 만한 실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16억이라는 엄청난 인구에서 나온 축구 자원이 오합지졸 선수들이라는 사실은 정말 미스테리죠. 시진핑은 축구광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시진핑 주석의 꿈은 중국이 월드컵에 출전하고 월드컵을 개최한 후에 월드컵에서 우승하는 것이라고 하죠. 중국 공산당은 시진핑의 뜻에 따라 2014년부터 축구를 활성화시킬 거창한 방안을 마련합니다. 공산당이 운영하는 중국 축구협회는 자기들이 계획한 대로 운영되면 20년 후에 중국이 월드컵에서 우승할 거란 원대한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허무맹랑한 망상이었죠.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 탈락했지만 그들은 다시 중국 축구가 2025년 아시아 최강을 달성하고 2035년까지는 월드컵에서 우승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습니다. 중국 축구의 목표는 여전히 요원했지만 그들의 계획은 항상 거창했습니다. 우선 그들은 막대한 머릿수로 급격한 경제 발전을 이루면서 쌓아놓은 돈으로 이 문제를 일시에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중국은 2010년부터 그 나라 축구 발전의 근간이 되는 자국 리그를 급작스럽게 활성화시킵니다. 막대한 자금을 쏟아부어 해외에서 실력 있는 선수들을 마구잡이식으로 끌어모으고 그들로 인해서 중국 슈퍼리그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기대했죠. 그런데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중국 리그에 대한 애착 없이 그저 돈을 바라보고 왔던 해외 용병들은 소속팀에서 그렇게 열심히 뛰지 않았습니다. 리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인 선수들의 저급한 수준에 맞춰서 설렁설렁 뛰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그 실력 있던 해외 선수들이 오히려 중국화가 되어서 하향 평준화가 되어버리는 기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헛돈만 쓰고 고대하던 축구 수준은 높아지지 않았죠. 그런데 이로 인해 다른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저급한 실력의 중국 선수들 몸값이 해외 용병들 레벨에 맞춰 덩달아 뛰게 된 것인데요. 형편없는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거품을 갖게 된 중국 선수들은 K리그나 J리그 선수들보다 몇 배나 많은 연봉을 받게 됩니다. 중국 슈퍼리그가 갖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정부패가 만연한 축구 리그라는 점인데요. 많은 선수들이 스스로 갖춘 자질보다는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주고 경기에 출전할 기회를 사서 그렇게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팀의 주축으로 성장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돈을 쫓아 프로가 된 선수들 사이엔 투자한 뇌물을 회수하기 위해서 승부 조작을 서슴지 않았고 불법 도박도 널리 퍼져 있었다고 합니다. 중국은 과거부터 중국 축구의 경험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유럽 남미 국가들과 경기를 가지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피파 랭킹이 낮아 이들 국가들과 A매치를 갖는 것이 어려워지자 차이나컵이라는 국제대회를 개최해서 돈을 주고 축구 선진국들을 초빙해 A매치를 성사시켰죠. 그런데 실력차가 확연한 유럽 남미 강국들과 경기를 하다 보니 자국에서 벌어진 홈경기라 하더라도 매번 참패를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수년 동안 차이나컵에서 해외 팀들에게 전패를 당하고 밥 먹듯이 최하위로 떨어지니까 중국 팬과 언론들이 중국 대표팀을 점점 비난하고 나섭니다. 그러자 중국 축구협회는 선진 축구 경험을 쌓기 위한 목적을 뒤로하고 차이나컵에서 갑자기 자신들보다 피파 랭킹이 한참 낮은 아시아 국가들을 초청했습니다. 전패의 비난을 무마시킬 용도로 끼워 넣은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만하게 여겼던 우즈베키스탄과 태국에게 모두 패하며 망신을 당하게 되었죠. 중국 국가대표팀에게 해외 선진 축구와 경험을 쌓게 할 목적으로 큰돈을 들여 탄생한 차이나컵은 본래 목적과는 다르게 그렇게 또 엉망이 되어버렸죠. 중국 안방에서 태국에게 패배한 이후 매년 개최되었던 차이나컵은 5년이 넘도록 다시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축구협회는 자국 선수들이 유럽 축구리그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도 노력했습니다. 원래 피파 랭킹이 중국처럼 낮은 국가의 선수들이 유럽리그에 진출하기란 그리 쉽지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그동안 몇몇 선수들을 유럽리그에 보냈습니다. 유럽 프로팀 입장에서도 16억 인구는 그냥 넘겨볼 시장은 아니었기 때문이죠. 어마어마한 머릿수의 중국인들에게 팀 유니폼을 판매하기 위한 목적의 선수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메뉴에 동팡저우가 있었고 몇 년 전에는 에스파뇰의 우레이가 있었죠.
에스파뇰처럼 중국인이 오노인 구단들은 중국 선수들의 유럽 진출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시즌 우레이를 데려온 에스파뇰은 초반 국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우레이를 많은 경기에 투입시켰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붙박이 팀이었던 에스파뇰은 해당 시즌에 하브리그로 강등되는 수모를 겪으며 큰 금전적 손실을 보게 됩니다. 꼭 우레이 때문만은 아니었겠지만 그들에게는 더 수준 높은 스트라이커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시즌 다시 1부 리그로 올라간 에스파뇰에서 우레이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 없었고 2022년 우레이는 고국에서 더 많은 기여를 하고 싶다면서 중국 상하이 상강으로 복귀했습니다. 축구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공산당원들이 주축이 되어 운영되는 중국 축구협회는 유럽의 유명 감독들과 해외 축구 기술진들을 모셔오면 중국 축구가 단시간에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2010년대부터 세계적인 명장으로 불리우던 카마초와 칸나바로 그리고 리피 감독까지 거금을 들여 불러오죠.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중국 청소년 축구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 2018년에 히딩크와 3년 51억 원의 연봉으로 청소년 대표 감독직을 계약했습니다. 당시 도쿄올림픽 진출을 목표로 했던 중국은 히딩크 감독이 중국 청소년 축구 대표 선수들의 실력을 극적으로 향상시켜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히딩크는 팀을 맡은 후 중국 선수들이 기본 실력은 물론 정신자세까지 큰 문제가 있음을 깨닫고 선수 하나하나를 질책하며 정신력을 일깨우려 노력했는데요. 그것이 선수 탓만 하는 불성실한 감독으로 비춰졌던 것일까요? 당장 성과가 나와야 하는 그들의 조급함에 항상 이를 그르쳐봤듯이 박항서 감독의 베트남에게 혼쭐이 나자 중국 축구협회는 히딩크 감독의 능력을 문제 삼으며 계약 후 1년 만에 히딩크를 경질합니다. 곧바로 자국 중국인 감독으로 교체한 중국 청소년 대표팀은 인도네시아의 평가전을 이기고는 문제는 히딩크 감독에게 있었다며 히딩크의 능력을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진 아시아 최종 예선전에서 그들은 목표한 대로 올림픽에 진출했을까요? 중국 대표팀은 4팀으로 구성된 아시아 예선 C조에서 단 한 골도 넣지 못하고 3전 전패로 최하위를 기록하며 도쿄올림픽 진출에 실패했죠. 유벤투스 감독 출신으로 세계적인 명장인 이탈리아의 리피 감독은 중국의 막대한 자금력에 설득되어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됩니다. 중국인들은 그에게 아주 큰 관심을 보였고 높은 기대를 했습니다. 리피가 중국 축구를 일시에 개선시켜줄 구세주처럼 표현했었죠. 다른 감독들처럼 패배를 당했어도 중국인들은 리피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리피에게만큼은 적은 기라고 생각하며 참고 기다린 것인데요. 지난 2016년 러시아 월드컵 최종 예선에서 한국을 홈으로 불러들여 승리했을 때 리피 우승하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였죠. 그 이후 리피 감독의 성적은 정말 초라했습니다. 오히려 중국보다 피파 랭킹이 한참 낮은 시리아에게도 패하자 리피 감독은 견디다 못해 책임 회피성 도피로 감독직에서 스스로 물러났죠. 그 당시 기자회견에서 주랭랑을 치는 리피 감독을 보고 황당해하는 중국 기자들이 많았습니다. 결국 중국 축구협회는 중국 축구는 중국인이 가장 잘 이해하고 제대로 이끌 수 있다고 하면서 자국 감독으로 되돌립니다. 해외 명감독이 팀을 바꿀 수 있다는 기조를 모두 포기한 것이죠. 그 결과 리티에 감독의 중국 축구팀은 본연의 실력으로 회귀해서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서도 여전히 실패하는 결과를 안게 됩니다. 월드컵 진출에 또다시 실패한 중국은 4년 후에 있을 2026년 월드컵을 위해 새로운 판을 짜기 시작했죠. 48개국으로 늘어난 월드컵, 아시아 국가에서 무려 8.5팀이나 진출할 수 있던 만큼 중국 인민들은 이번엔 당연히 월드컵에 나갈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감독은 유럽 명감독도 중국인 감독도 아니었습니다. 중국 슈퍼리그 출신 감독으로 중국 축구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유럽 출신 프랑코 이반코비치였죠. 아시아 강호인 한국, 일본,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호주를 빼고도 자기들이 들어갈 자리는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중국은 최종 예선에서 하찮게 보던 인도네시아에게도 밀리며 3승 7패로 6개 팀 중 5위를 차지하고 일찌감치 짐을 쌌습니다. 중국은 이렇게 어떤 감독이 와도 안 되는 팀이었고 중국 축구의 부진은 감독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냅니다. 리피 감독은 중국 인민들에게 하나의 큰 희망의 씨앗을 뿌리고 떠났습니다. 바로 외국인 선수 귀화였는데요. 중국 국가대표 감독으로 부임했던 초반 리피 감독은 중국 축구의 문제는 기술적인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감 부족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은 중국 팬들은 역시 리피 감독이라면서 엄청난 기대를 하게 되었죠. 하지만 리피 감독은 시간이 지날수록 기술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 중국 선수들만으로는 결코 월드컵에 나갈 수 없다는 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피는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브라질 선수들의 귀화를 강력하게 요구했고 중국 축구협회가 이를 받아들였는데요. 이후 중국 프로리그에서 활약했던 브라질 용병을 중심으로 막대한 비용을 들여 귀화 정책을 꾸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엘케손과 굴라투 등 성공적인 귀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리피 감독은 결국 월드컵 진출을 위해서 브라질 공격수 3명, 잉글랜드 출신 선수 2명 등 모두 5명의 외국인 기화 선수를 국가대표팀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제 중국도 아시아에서 강호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을 텐데요.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전형적으로 중국화된 용병 선수들의 대잔치였죠. 그들이 러시아 월드컵 예선 기간 동안 골을 넣은 것은 괌과 몰디브 같은 약체들과의 경기에서 몇 골뿐이었습니다. 브라질 기화 용병들에게 큰 기대를 걸었던 중국은 그들이 열심히 뛰지도 않으면서 오히려 기대 이하의 실력을 보이는 것에 대해 망연자실하게 되죠. 중국어를 전혀 할 줄 모르는 브라질 용병들은 중국 대표팀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았는데요. 중국 프로리그에서 이미 중국화되어 버린 건지 선수들의 기술적인 능력도 그다지 두드러 보이지 않았습니다. 피파 귀화 선수 규정상 중국 국내에서 5년 이상 거주와 슈퍼리그 활약을 해야 하는 요건을 맞춰야 하다 보니 대부분 연령이 30대를 넘는 선수들이었기에 그들이 신체적으로 뛰어난 활약을 하리라 기대하는 것은 무리였겠죠. 하지만 중국 축구협회가 판단한 가장 큰 실패 사유는 귀화한 선수들이 중국 국가대표팀에 대한 자부심과 애착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귀화는 애초에 중국 정부의 돈에 의해 설득된 것이어서 그들에게 애국심까지 기대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중국 축구협회는 애국심이 없는 기화 선수들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중국인 혈통이 조금이라도 섞여서 중국에 대한 애국심을 가질 수 있는 선수들로 귀화를 받아들이도록 노력합니다. 하지만 유럽과 남미의 중국인 혈통의 선수는 그렇게 많지 않았죠. 중국 축구협회는 2026년 월드컵을 위해 조부모와 부모들로부터 중국인 피가 섞인 선수로 영국의 장강타이와 니코 예네리스를 찾아내 귀화시킵니다. 애국심을 갖춘 이 선수들은 성공적이었을까요? 이번 2026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에서 주전급으로 뛰던 수비수 장강타이는 중국의 수비 붕괴에 일조했고 세르지뉴 페르지뉴, 예네리스를 포함한 귀화 선수자는 이번 최종 예선 5경기에서 골은 물론 어시스트까지 단 한 개의 공격 포인트도 기록하지 못한 채 월드컵 탈락의 1등 공신들이 되었죠. 결국 애국심이 있든 없든 중국의 귀화 정책은 쓸데없는 동남비가 되었고 역대급 실패작으로 남게 됩니다. 스포츠에서 중국 정부의 애국심 드라이브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중국은 예전부터 선수들에게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 중국 대표팀 내 공산당 임시지부를 설치해서 중국 축구에 관한 행정과 선수 선발에 대해서도 사사건건 간섭하고 있는데요. 당이 개입해서 주입하면 선수들의 애국심이 자발적으로 고취되어서 스스로 열심히 뛸 거라고 믿고 있던 것일까요? 사실 중국인 축구 선수들은 훈련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포르투갈인 감독 파울리뉴는 자신이 중국 슈퍼리그 감독으로 부임했을 때 중국 선수들이 밤새 게임을 하고 잠을 안 자기 때문에 아침 훈련을 꺼려하고 등한시한다라며 그것은 문화적 충격이었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돈을 쫓으며 축구 선수가 된 그들은 일단 프로팀과 계약을 하기만 하면 보장된 연봉을 믿고 팀에서 힘들게 훈련하기보다는 방송 출연과 엔터테인먼트에 시간을 보내며 유명인으로서 명성과 쾌락을 즐긴다고 하는데요. 프로리그에서 그런 식으로 활동했던 중국 국가대표 선수들이 거품만 잔뜩 하는 채 저조한 본연의 실력을 보이면서 반복적으로 월드컵 진출에 실패하자 중국 공산당은 자국 선수들의 거품을 걷어내기 위해서 중국 프로리그의 연봉 제한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게 됩니다. 그렇게 돈으로 무장했던 축구 굴기를 수정하려고 하자 슈퍼리그 팀들이 연달아 도산하면서 선수들의 임금을 체불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죠. 갑작스런 프로리그의 재정 위기로 인해 고연봉 외국 용병들은 각자도생으로 작은 리그에 복귀하거나 유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의 중국 슈퍼리그는 거품이 빠진 수준을 넘어 기반 자체가 내려앉은 암흑기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 여파는 결국 2026년 월드컵 예선까지 고스란히 미치게 되어서 월드컵 연속 탈락이라는 굴욕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자금을 투입하고도 반복적으로 월드컵에 실패하자 중국 정부가 각성하고 분노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2023년부터 25년까지 중국 축구협회 주도로 대대적인 반부패 사정정국이 휘몰아쳤습니다. 전 국가대표 감독이었던 리티에를 비롯해 축구협회장과 고위 간부들, 심지어 전 현직 선수들이 승부조작 뇌물수수 혐의로 무더기로 구속되거나 영구 제명 처분을 받았죠. 특히 중국 축구협회 주석인 천시위안은 선수들로부터 뇌물로 8,100만 위안, 우리 돈으로 150억이나 되는 거금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충분히 가능할 거라던 2026년 월드컵 진출이 또다시 수포로 돌아가자 중국 언론은 한바탕 난리가 벌어졌습니다. 선수들 개개인을 비난했고 중국 팬들은 그들에게 귀국도 하지 말라며 욕설을 퍼부었죠. 이럴 때마다 항상 중국 언론을 포함해 축구 전문가들은 너나 없이 유소년 축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재능을 가진 아이가 축구 기술을 익히고 축구 개념을 배워야 그 나라 축구가 발전한다는 것은 당연한 논리겠죠. 그런데 중국에서는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중국에서 현재 뛰고 있는 중국 축구 대표 선수들이 갑툭튀 축구 선수가 아니라 이미 어릴 때부터 유소년 축구책에 의해서 육선된 선수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수준 낮은 선수들만 나타나는 것일까요? 중국의 축구 발전 계획 구성에는 항상 유소년 축구 활성화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미 2010년대 중반부터 초등학교 교육에 축구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해서 어린이들에게 축구에 관한 관심을 끌기로 했고 중국 각지에 축구 유치원을 설립해서 각 성마다 매년 100명의 자질 있는 어린이를 추천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축구 인구를 2020년까지 5천만 명으로 늘리는 계획을 수립했죠. 더불어서 중국 전역에 5만여 개의 축구 학교를 설립해서 많은 비용을 들여 수천 명의 외국인 코치를 고용하는 등 대규모 투자로 축구 굴기를 실행했습니다. 이렇게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 육성한 선수들이 2022년, 2026년 월드컵을 위해 뛰었던 중국 국가대표 선수들입니다. 그렇게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유소년 축구 양성에 막대한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축구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요? 문제는 아이가 축구에 재능을 보여도 축구학교에 입학하려면 부모가 큰 돈을 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 사회 특성상 금전적 여유가 있는 집이 아니라면 아이가 아무리 자질이 있어도 축구 유치원이나 축구학교에 다닐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는 축구 유망주들은 축구 발전 계획에서 제외되는 것인데요. 결국 부유층의 배부른 자제들만이 유소년 축구를 배울 기회를 얻는다는 중국 축구의 현실은 쉽게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유소년 축구 발전 계획은 오히려 부정부패를 활성화시키는 유명무실한 정책이 되어가고 있죠. 중국 정부는 자기들의 문제점을 똑바로 바라보지도 않은 채 활성화를 외치면서 엄청난 돈 낭비를 하고 있다고 해외 언론들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경제 발전으로 주머니가 두둑해진 중국, 유럽의 명장 감독 영입과 외국 선수들의 기화, 자국 리그의 활성화와 유소년 축구 투자 등등 해볼 건 다 해본 중국 축구는 이렇게 계획한 엄청난 노력과 굴기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나아진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중국이 축구라는 스포츠는 돈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을까요? 중국 공산당이 다음부터는 시진핑의 월드컵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게 될지 관심이 기울어집니다.